5. 첫 번째 투옥. 그럭저럭 석 달이 넘도록 아무 소식이 없더니 병신년 5월 11일 아직 잠자리에서 일어나기도 전인데 어머님이 급히 사랑문을 열고 말씀하셨다. 예, 우리 집 앞뒤에 전에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와서 수없이 둘러서 있다.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수십 명이 쇠채찍과 쇠 몽둥이를 가지고 달려들면서 물었다. 내가 김창수냐? 나는 그렇거니와 그대들은 무엇하는 사람들인데 이같이 요란하게 인가에 침입하는가? 그들은 그제야 내무부령을 등인한 체포장을 보여주고 나를 압송해서 해주로 길을 떠났다. 순검과 사령이 모두 30여 명이요. 내 몸은 쇠사슬로 여러 겹 동여졌다. 몇 사람은 앞뒤에 서서 쇠사슬 끝을 잡았고 그 나머지는 좌우로 나를 에워싼 채 길을 갔다. 한 동네에 있는 20여호 전부가 문중 사람들이었으나 두려워하여 한 사람도 감히 내다보지를 못하였다. 인근 동네의 강씨, 이씨들은 김창수가 동학관죄로 잡혀가는 줄 알고 수군거렸다. 이틀 만에 해주옥에 들어갔다. 어머님과 아버님이 다 해주러 오셔서 어머님은 밥을 빌어다가 먹여주시는 옥바라지를 하셨고 아버님은 전에 당신이 늘 그러셨듯이 넉넉지 못한 사령청, 영리청, 개방 사람들에게 교섭하러 다니시며 나를 풀어주려고 애쓰셨다. 그러나 시세가 이전과 달라졌고 사건이 하도 중대하여 아무 효과가 없었다. 옥에 갇힌 후 한 달여에 신문이 시작되었다. 나는 옥에서 쓰던 대전목 칼을 목에 걸고 선화당 뜰에 들어갔다. 감리 민영철이 물었다. 내가 안악 치아포에서 일본 사람을 살해하고 도적질을 하였다는데 사실이냐? 그런 일 없소. 내 행적의 증거가 분명한데 부인을 하느냐? 형을 집행하라는 호령이 나자 사령들이 내 두 발과 두 무릎을 한 대 찬찬히 동이고 다리 사이에 붉은 몽둥이 두 개를 들이밀었다. 한 놈이 몽둥이 한 개씩을 잡고 좌우를 힘껏 누르니 단번에 뼈가 허옇게 드러났다. 내 왼다리 정강마루에 있는 큰 상처 자국이 바로 이때 생긴 것이다. 나는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기절하고 말았다. 그러자 잠시 형을 중지하고 얼굴에 찬물을 끼얹어 회생시키고는 다시 물었다. 나는 감리를 보고 말했다. 본인의 체포장을 보면 내무부 훈령 등인이라 되어 있으니 본 관찰부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건이 아니오. 내무부에 보고만 하여 주시오. 그러자 다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도로 하옥시켜버리고 말았다. 그때로부터 근 2달이 지났다. 7월 초 인천 감리형에서 4~5명의 순검이 해주로 와서 나를 데려갔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자 아버님은 고향에 있는 집과 세간살이를 다 팔아가지고 인천이든지 서울이든지 내가 가는 대로 따라다니며 이되어 가는 상황을 보시기로 하고 일단 고향으로 가셨다. 어머님만은 나를 따라서 인천으로 동행하셨다. 그날은 연안읍에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나진포로 향하였다. 가는 도중 연안읍에서 약 5리쯤 되는 길가 무덤 곁에서 잠시 쉬게 되었다. 날씨가 몹시 더웠으므로 순검들은 참외를 사서 먹으며 앉아 다리를 쉬었다. 무덤 곁에 세워둔 비문을 보니 효자 이창매의 묘라 새겨져 있었다. 비석 뒷면에 새겨진 글자를 보니 어느 임금이 이창매의 효성에 대해 효자 정문을 내렸다고 하였다. 이창매의 묘 옆에는 이창매 부친의 묘가 있었다. 이창매는 본시 연안의 통인으로 그 부친 장례 후에 사시장철 비바람을 맞으면서 지성으로 산소를 모셨다고 한다. 얼마나 극진하게 묘를 모셨든지
묘 앞에 신벗은 자리에서부터 절하는 자리까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갔던 자국들과 두 무릎을 꿇었던 자국, 그리고 향로와 향압을 놓았던 자리에 영영 풀이 나지 않았다고 한다. 만일 사람이 그 움쑥움쑥 패인 자리를 흙으로 메우면 즉시로 뇌성이 진동하고 큰 비가 내려 그 흙들을 씻어내곤 했다는 이야기를 근처 사람과 순검들이 해주었다. 눈으로 그 비문을 보고 귀로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순검들이 알세라, 어머님이 알세라, 피 섞인 눈물을 흘리며 이창매에게 대죄하였다. 다 같은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나 이창매는 부모 죽은 후까지 저렇듯 효도한 자취를 남겼으니 그 부모 생전에는 어떠했을지를 알 것 같았다. 나의 뒤를 허둥지둥 따라다니시느라 넋이 다 빠져서 내 옆에 앉아 하염없이 한숨만 짓고 계시는 어머님을 차마 뵐 수가 없었다. 이창매가 무덤 속에서 다시 살아나와 나를 보고 너는 나무는 조용히 있고 싶어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는다는 구절을 읽지 못하였냐고 책망하는 듯 싶었다. 일어나서 출발할 때 이창마의 무덤을 다시금 되돌아보며 마음속으로 수없이 절을 하였다. 나진포에서 육로는 끝이 나고 배를 타게 되었다. 병신년 7월 25일 달빛이 없어 천지가 깜깜하고 물소리밖에 들리지 않았다. 강화도를 지날 때쯤 종일 뜨거운 햇빛 아래를 걸어왔던 순검들이 방심하고 다 잠이 든 것을 보시고 어머님은 뱃사공도 듣지 못할 입엔 햇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셨다. 예, 내가 이제 가서는 외놈새네 죽을 터이니 맑고 맑은 이 물에 너와 나와 같이 죽어서 귀신이라도 모자같이 다니자. 이 말씀을 하시고는 내 손을 이끄시고 뱃전으로 가까이 나가신다. 나는 황송무지하여 어머님을 위안하였다. 어머님은 자식이 이번에 가서 죽는 줄 아십니까? 결코 죽지 않습니다. 자식이 국가를 위하여 하늘에 사무치게 정성을 다하여 원수를 죽였으니 하늘이 도우실 테지요. 분명히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은 당신을 위안하는 말씀으로만 들으시고 다시 손을 잡아 끄셨다. 자식의 말을 왜 안 믿으시냐고 강하게 주장하자 그제야 투신할 결심을 버리시고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 아버지와도 약속하였다. 내가 죽는 날이면 우리 둘도 같이 죽자고. 어머님은 그때 내가 죽지 않을 거라 한 말씀을 어느 정도 믿으셨던 모양이다.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비비시면서 알아듣지 못할 낮은 음성으로 축원을 하고 계셨다. 인천옥에 들어갔다. 내가 인천으로 이감된 이유는 감호경장 이후에 외국인 관련 사건을 재판하는 특별재판소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감옥은 내리에 있었는데 내리마루에 감리서가 있고 왼편에는 경무청이 있고 오른편에 순검청이 있었다. 감옥은 순검청 앞에 있고 그 앞에는 노상을 통제하는 2층 문루가 있었다. 감옥 주위에는 담장을 높이 쌓아 올렸고 담 안에는 평옥 몇 칸이 있는데 그 방들을 반으로 나누어서 한편에는 미결수와 강도, 절도, 살인 등 죄인을 수용하고 나머지 반쪽에는 민사소송범과 경범 위반 등 이른바 잡범을 수용하고 있었다. 형사 피고의 기결수에게는 청색 옷을 입혔고 우도 등 쪽에 강도, 살인, 절도 등의 죄명을 먹으로 써놓았다. 감옥 바깥으로 일하러 나갈 때에는 좌우 어깨와 발꿈치를 아울러 쇠사슬로 동이고 2인 1조로 등 뒤에 자물쇠를 채워 간수가 인솔하고 다녔다.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나는 도적 죄수관의 구인용, 장곡, 중간에 꼼짝없이 묶이게 되었다. 치아포에서는 이화보가 한 달 전에 구속, 압송되어 인천옥으로 들어와 갇혔는데
그는 나를 보고 자기의 무죄한 증거를 내가 제출해 줄 것으로 알고 매우 반가워하였다. 그의 집벽에 내가 써 붙여놓았던 포고문은 외놈들이 조사할 때 떼어 감추고 나를 순전히 살인 강도로 꾸며 놓았다고 했다. 어머님은 옥문 안까지 따라오셔서 내가 옥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며 서 계셨다. 나는 잠시 고개를 돌려 그 모습을 보았다. 어머님은 비록 농촌에서 생장하셨지만 무슨 일이나 잘 감당해내셨고 특히 바느질에 능하셨다. 무슨 일이 손에 잡히셨을까만 자식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감리서 산문 밖에 있는 개성사람 박영문의 집에 들어가셔서 이제까지의 일을 잠시 이야기하시고 그 집 동작꾼으로 써달라 부탁하셨다. 그 집은 당시 항내의 유명한 물상객주라 안채에서 밥 짓는 일과 옷 만드는 일이 매우 번잡하고 많았다. 덕분에 어머님은 하루 세끼 감옥에 밥 한 그릇씩을 갖다 주기로 하는 조건으로 고용이 되셨다. 암내가 밥을 받아 넣어주면서 내 모친도 의지할 곳이 생겼고 내 밥도 매일 세끼를 들여줄 터이니 안심하라고 하였다. 함께 갇힌 죄수들도 그것을 매우 부러워하였다. 옛 사람들은 말하기를 슬프다. 부모님께서 나를 낳으시느라 고생하시었다. 라 하였지만 부모님은 내가 태어날 적에도 많은 고생을 하셨고 또 나를 먹여 살리시기 위해 천중만금의 고생을 겪으셨다. 불소에 말하기를 부모와 자녀는 1000번을 태어나고 100겁이 지나도록 은혜와 사랑을 끼치며 사는 인연이라고 한 말이 헛말이 아니었다. 감옥 안이 극히 불결한 데다가 찌는 듯이 더운 여름철이라 나는 장티푸스에 걸려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었다. 짧은 소견에 자살을 하려고 동료 죄수들이 잠든 틈을 타서 이마 위에 손톱으로 충자를 새기고 허리띠로 목을 졸라 드디어 숨이 끊어졌다. 숨이 끊어진 잠깐 동안 나는 고향으로 가서 평소 친애하던 재종 동생 창학이와 놀았다. 고시에 고향이 눈앞에 늘 아른거리니 굳이 부르지 않아도 혼이 먼저 가 있도다 라 하였는데 실로 헛말이 아니었다. 홀련히 정신이 회복되어 보니 동료 죄수들이 고함을 치며 죽는다고 소동을 치고 있었다. 그 자들이 내가 죽을까봐 놀라서 그리 한 것은 아니고 내가 정신을 잃으면서 몹시 격렬하게 요동을 쳤기 때문에 일어난 소동이었다. 그 후로는 여러 사람의 주의로 자살할 기회가 없었다. 또 나 스스로도 그 뒤로는 병마로 죽든지 원수에게 죽든지 저절로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자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는 사이에 열은 내렸으나 보름 동안 음식은 입에 대어보지 못하였다. 6. 역사적인 신문. 그때 마침 신문을 한다는 기별이 왔다. 나는 생각했다. 내가 해주에서 다리뼈가 다 드러나는 악형을 당하고 죽는 데까지 이르렀으면서도 사실을 부인했던 것은 내무부에 가서 대관들을 보고 내 뜻을 이야기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여기서 불행히 병으로 죽게 되었으니 부득불 이곳에서라도 외놈 죽인 취지를 분명히 말하고 죽으리라. 이처럼 마음을 굳게 먹고 간수의 등에 엎여 경무청으로 들어갔다. 엎여 들어가면서 살펴보니 도적 신문하는 형구를 삼엄하게 설비해 놓고 있었다. 간수가 나를 업어다가 문 밖에 앉혀놓자 당시 경무관 김윤정이 내 모양을 보고 물었다. 어찌하여 저 죄수의 형용이 저렇게 되었느냐. 열병으로 그리 되었다고 간수가 보고하자 김윤정이 내게 물었다. 내가 정신이 있어 묻는 말에 좋게 대답할 수 있느냐. 정신은 있으나 성대가 말라붙어서 말이 나오지 않으니 물을 한 잔 주면 마시고 말을 하겠소. 그러자 곧 청지기더러 물을 가져다가 마시도록 해주었다. 김윤정은 법정 위에 앉아 순서대로 성명과 주소, 연령을 묻고 사실심리에 들어갔다. 내가 안악 치아포에서 모월 모일에 일본인을 살해한 일이 있느냐? 본인이 그날 그곳에서 국무의 원수를 갚기 위해
왜구 한 명을 때려 죽인 사실이 있어. 나의 대답을 들은 경무관, 총순, 권임 등은 일제히 얼굴 들고서 묵묵히 서로를 쳐다보았고 법정안은 비상이 조용해지기 시작했다. 내 옆 의자에는 와타나베라고 하는 외놈 순사가 걸터앉아서 나의 신문 과정을 방청인지 감시인지 하고 있다가 신문 시작부터 법정안이 조용해지는 것을 보고 의아해하며 통역으로 그 이유를 묻는 것 같았다. 나는 그것을 보고서 이놈! 하고 큰 소리로 사력을 다해 호령하였다. 지금 소위 만국공법이니 국제공법, 어디에 국가 간의 통상 화친조약을 체결한 후 그 나라 임금을 시해하라는 조문이 있더냐? 이 개같은 외놈아! 너희는 어찌하여 우리 국모를 시해하였느냐? 내가 죽으면 귀신이 되어서 살면 몸으로 내 임금을 죽이고 외놈을 시도 없이 다 죽여 우리 국가의 치욕을 씻으리라. 통렬이 꾸짖는 서슬에 겁이 났던지 왓다네베는 칙쇼! 칙쇼! 하고 욕을 하며 대청 뒤쪽으로 도망하여 숨고 말았다. 법정 안의 공기가 긴장되기 시작하였다. 총순인지 주사인지가 김윤정에게 와서 말했다. 사건이 중대하니 감리 영감께 말씀드려 신문을 주관하시도록 해야겠습니다. 잠시 후 감리사 이재정이 들어와 윗자리에 앉았다. 김윤정은 그때까지 신문하던 진상을 보고하였다. 법정 안에서 참관하던 관리와 근무자들이 위로부터 아무 분부가 없었는데도 찬물을 가져다 마시게 해주었다. 나는 법정 맨 윗자리에 앉은 이재정에게 질문하였다. 본인은 일개 시골의 천민이지만 신화된 백성의 의리로 국가가 수치를 당하고 푸른 하늘 밝은 해 아래 내 그림자가 부끄러워서 왜구 한 명을 죽였소. 그러나 나는 아직 우리 동포가 외인들의 왕을 죽여 복수하였단 말을 듣지 못하였소. 지금 당신들은 몽백을 하고 있는데 춘추대의에 나라님의 원수를 갚지 못하면 몽백을 아니한다는 구절도 읽어보지 못하였소. 어찌 한갓 부귀영화와 국록을 도둑질하는 더러운 마음으로 임금을 섬기시오. 이재정, 김윤정을 위시하여 수십 명의 참석 관리들이 내 말을 듣는 광경을 보니 제각기 얼굴이 달아올라 홍당무 빛을 띠고 있었다. 이재정이 마치 하소연하듯 내게 말했다. 창수의 지금 하는 말을 들으니 그 충의와 용기를 흠모하는 반면 내 당황스럽고 부끄러운 마음도 비할 데 없소이다. 그러나 상부의 명령대로 신문하여 위에 보고하려는 것인즉 사실이나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오. 김윤정은 내 병증이 아직 위험함을 보고 감리와 무슨 말을 수근수근 하고서는 간수를 명하여 도로 하옥시키도록 하였다. 어머님께서는 나를 신문한다는 소문을 들으시고 경무청 문 밖에 서 계셨다. 그곳에서 간수의 등에 업혀 들어가는 나를 보시고 병이 저 지경이 되었으니 무슨 말을 잘못 대답하여 당장에 죽지나 아니할까 근심이 가득하셨다고 한다. 신문 시작부터 관리 전부가 떠들어대기 시작하니 벌써 감리형 부군 인사들은 희귀한 사건이라고 구경하러 몰려들며 야단이었다. 법정 안은 발 디딜 곳이 없었고 문 밖까지 사람들이 둘러서서 순검들에게 물어댔다. 참말 별난 사람이다. 아직 아이인데 도대체 무슨 사건이냐. 간수와 순검들이 보고 들은 대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었다. 해주 김창수라는 소년인데 민중전 마마의 복수를 위해 외놈을 때려 죽였다나? 그리고 아까 감리사를 책망하는데 그도 아무 대답을 못하던걸. 이런 이야기가 파다하게 퍼져나갔다. 내가 간수의 등에 엎여 나가면서 어머님의 얼굴을 살펴보니 약간 희색을 띠고 계셨다. 여러 사람이 구경한 이야기를 들으신 까닭인 듯한데 나를 업고 가는 간수도 어머님을 향하여 말하였다. 당신 안심하시오. 어쩌면 이렇게 호랑이 같은 아들을 두셨소. 나는 감옥에 들어가 옥중에서도 한번 큰 소동을 일으켰다. 다름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다시 도적 죄수관에다가 두고 착고를 채워두는 데 대해 크게 분개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소리를 병력같이 지르며 관리를 보고 호통쳤다.
전에는 내가 아무 의사를 드러내지 않았으므로 나에 대한 대우를 강도로 하나 무엇으로 하나 잠잠히 입 다물고 있었다. 허나 오늘은 정당하게 내 뜻을 발표하였음에도 아직도 나를 이다지 홀대하느냐. 땅에 금만 그어놓고 그것을 감옥이라 하여도 나는 도망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당초에 도망하여 살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다면 외놈을 죽였던 그 자리에 내 주소와 성명을 갖추어서 포고하고 또 내 집에 와서 석 달여나 잡으러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겠느냐. 너희 관리의 무리들이 외놈을 기쁘게 하기 위해 내게 이런 나쁜 대우를 하느냐. 이런 말을 하면서 어찌나 요동을 쳤던지 한 작고 구멍에 같이 발목을 넣고 있던 자들이 좌우로 4사람씩 도합 9사람이었는데 그들이 말을 더 보태서 과장하여 소리 지르기를 내가 한 다리로 좌우 8사람의 찾고 전부를 들고 일어서는 바람에 저희들의 발목이 다 부러졌다고 고함고함 야단이었다. 김윤정이 즉시 감옥 안에 들어와 이 광경을 보고 애꿎은 간수를 체크하였다. 그 사람은 다른 죄수들과 다른데 왜 도둑 죄수들과 섞여 있게 하느냐. 하물며 그는 중병에 들어있지 않느냐. 즉각 좋은 방으로 옮겨 몸을 풀어주고 너희들이 잘 보호하여 드려라. 그때부터 나는 감옥 안에 왕이 되었다. 어머님이 옥문 밖에서 면회를 오시는데 비록 초조한 얼굴이었으나 희색이 돌았다. 어머님은 말씀하셨다. 아까 내가 신문을 받고 나온 뒤에 경무관이 돈 150냥을 보내고 내 보약을 먹이라고 하더라. 오늘부터는 주인 내외는 물론이고 사랑 손님들도 나를 매우 존경하며 대하고 또 옥중에 있는 아드님이 무슨 음식이든지 자시고 싶어 하거든 말만 하면 다 해주겠다고 한다. 일전에는 어떤 뚜쟁이 할미가 와서 그 집에 고용살이 하는 것보다는 내가 중매를 서서 돈 많고 권력도 많은 남편을 얻어줄 터이니 그리 가서 옥의 밥도 맘대로 해 가져가고 일도 주선하여 속히 나오도록 하여 주는 것이 어떠냐 하기로 나는 남편이 있어 며칠 안에 이곳에 온다고 말한 일도 있다. 그 말씀을 들으니 천지가 아득하였다. 그것이 다 이놈의 죄울시다. 이 말씀밖에는 들을 말씀이 없었다. 이화보는 불려가서 신문을 당할 때나 감옥 안에서나 김장수는 지혜와 용기를 겸비하여 어느 누구도 그를 능히 당할 수 없고 하룻걸음으로 700리를 가고 한 끼 밥을 7그릇씩 먹는다고 선전하였다. 내가 감옥에서 야단을 할 때나 죄수들이 소동할 때 이화보는 자기가 전에 했던 말이 다 들어맞은 것처럼 떠들어댔다. 그는 자기 집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도 수수방관하였고 살인 후에라도 살인자를 결박하여 놓고 관청에 고발하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신문을 당한 것이었다. 다음 날부터 옥문 안에 내 얼굴을 보려고 면회를 청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했다. 감리서, 경무청, 순검청, 사령청 등에 있는 수백 명의 직원들이 각각 자기 친한 사람들에게 재물포 개항된 지 9년, 즉 감리서 설립된 후 처음 보는 희귀한 사건이라고 자랑 겸 선전을 했던 까닭이었다. 항구 안에 있는 권력자들은 물론이고 노동자들까지 제각기 아는 관리를 찾아가서 언제 김창수를 다시 신문하는지 미리 알려달라는 청탁을 많이 한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던 차에 제2차 신문일을 맡게 되었다. 그날 또 역시 간수의 등에 업혀 옥문 밖에 나섰다. 사방을 살펴보니 길에는 사람들이 가득 찼고 경무청 안에는 각 관청의 관리와 항구의 유력자들이 다 모인 모양이었다. 담장 꼭대기와 지붕 위까지 경무청 뜰이 보이는 곳은 어디나 사람들이 다 올라가 있었다. 법정 안에 들어가 앉으니 김윤정이 슬쩍 내 곁으로 지나가며 오늘 또 외놈이 왔으니 기운껏 호령을 하시오 한다. 그때는 김윤정에게 약간의 양심이 있었던 듯하다. 그러나 오늘까지 소위 경성부에 참여관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때 내가 신문 봤던 자리를 연극장으로 삼고 나를 배우의 하나로 많은 사람들 앞에 구경시킨 것이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심지가 곧지 못한 사람의 행위로 그 역시 그때는 의협심이 좀 생겼다가 날이 오라지는 대로 마음도 따라 변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다시 신문을 시작한 후 나는 전에 다 말하였으니 다시 할 말이 없다고 말을 끝냈다. 그리고는 뒷방에 앉아 나를 넘겨다보고 있던 와타나베를 향해 꾸짖다가 다시 감옥으로 돌아왔다. 그 후로는 면회하러 오는 사람의 수가 더욱 많아졌다. 대개 이런 말들을 하였다. 나는 인천항에 거주하는 아무개 올시다. 당신의 의기를 사모하여 신문장에서 얼굴을 베었소이다. 설마 오래 고생하려고요. 안심하고 지내십시오. 출옥 후에 한자리에서 반가이 뵙시다. 면회 올 때는 음식을 한 상씩 정성스레 준비하여 들여보내 주었다. 나는 그 사람들의 정에 감동하여 보는 데서 몇 점씩 먹고는 죄수들에게 차례로 나누어 주었다. 그때의 감옥 제도는 죄수들에게 음식물을 규칙적으로 날마다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죄수들이 일을 하여 집신이라도 삼으면 간수가 인수라고 길거리에 나가 팔아다가 죽이나 쑤어 먹는 판이었다. 내게 가져오는 음식은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정성을 다해 준비한 것이었으므로 죄수들도 죄수들이지만 나도 처음 먹는 음식이 많은 터였다. 앉은 차례대로 내가 나오는 날까지 그 음식들을 나누어 먹었다. 제3차 신문은 감리소에서 했는데 그날 또 항내 거주자는 다 모인 것 같았다. 그날은 감리사 이재정이 친히 신문을 하였는데 외놈은 보이지 않았다. 감리가 매우 친절히 말을 묻고 나중에 신문서 꾸민 것을 내게 보여 읽게 하고 고칠 것은 고치게 하고 백자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신문은 끝이 났다. 며칠 후에는 외놈들이 내 사진을 박는다고 해서 경무청으로 또 업혀 들어갔다. 그날도 법정 안팎에 허다한 구경꾼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김윤정이 슬쩍 내 귀에 들리게 말하였다. 오늘 저 사람들이 창수의 사진을 박으러 왔으니 주먹을 쥐고 눈을 부릅뜨고 사진을 찍으시오. 그런데 사진을 찍느니 못 찍느니가 교섭의 문제가 되어 한참 동안 의논이 분분하였다. 결국 청사에서는 허락지 못할 터이니 노상에서나 찍으라 하고 나를 업어서 길거리에 앉혔다. 외놈이 다시 청하기를 김창수에게 수갑을 채우든지 포승으로 얻든지 하여 죄인된 표를 내어달라고 하였다. 김윤정은 거절하였다. 이 사람은 개하 죄인이라 대군주 고정폐하의 분부가 없는 이상 그 몸에 형구를 댈 수 없소. 외인은 다시 질문하였다. 정부에서 형법을 정하여 사용하면 그것이 곧 대군주의 명령이 아니오. 김윤정은 갑오경장 후에 형구는 전부 폐하였다고 답했다. 외인은 다시 말했다. 귀국의 감옥 죄수들이 쇠사슬 찬 곳과 칼 쓴 것을 내가 보았소. 김윤정은 노하여 그 외놈을 꾸짖음에 야단하였다. 죄수의 사진에 대해 조약에 정한 의무는 없소. 단지 상호간에 참고자료로 삼으려는 것에 불과한 작은 일로 이같이 내정간섭을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소. 구경꾼들은 경무관이 명관이라고 칭찬하였다. 급기야 길거리에서 사진을 찍게 되었다. 외놈이 다시 구걸하듯 청하니 내가 앉은 옆자리에 포승을 놓아두고 사진을 찍었다. 나는 며칠 전보다는 기운이 좀 돌아와 있었으므로 경무청이 들렸다 놓일 정도로 큰 소리를 질러 외놈을 꾸짖고 일반 관중들을 향하여 고함고함 질러 연설을 하였다. 이제 외놈이 국모를 살해하였으니 온 나라 백성에게 크나큰 대치욕이요. 뿐 아니라 외놈의 독해는 골래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요. 당신들의 아들들과 딸들이 필경은 외놈의 손에 다 죽을 터이니 나를 본받아서 외놈을 보는 대로 만나는 대로 다 죽입시다. 외놈 와타나베가 직접 나에게 말했다. 내가 그러한 충의가 있을진데 어찌 벼슬을 못하였느냐. 나는 벼슬을 못하는 상놈이기 때문에 작은 놈밖에 죽이지 못하였다. 그러나 벼슬하는 양반들은 너희 황제의 목을 베어 원수를 갚을 것이다. 그러자 김윤정은 와타나베를 향하여 말했다. 당신들은 죄수에게 직접 신문할 권리가 없으니 가시오. 그를 물리쳐 보낸 후 나는 김윤정에게 이화보의 석방을 요구했다. 이화보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 오늘 당장 방면시켜 주시오. 알아서 처리할 터이니 과히 우려 마시오. 감옥에 돌아온 지 얼마 못되어 이화보를 호출하더니 석방해 주었다. 이화보는 옥문 밖에서 나를 찾아와 당신이 말을 잘 해주어 무사히 석방되었소 하고 치사하고는 작별하였다. 7.
사형수의 옥중생활. 이때부터의 옥중생활을 대략 들어쓴다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독서. 아버님이 오셔서 대학 한지를 사넣어 주셨으므로 매일 대학을 읽고 외웠다. 인천항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개항된 곳이었으므로 구미 각국에서 들어온 거주자와 여행자들이 있었고 각 종교당도 설립되어 있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도 간혹 외국으로 장사하러 나가 다니면서 신문화의 취미를 아는 자가 약간 있던 때였다. 감리서 직원 중에서도 나와 이 얘기에 본 후 신서적들을 읽어보라고 권하는 사람이 있었다. 문을 굳게 닫아 걸고 자기 것만 지키려는 구지식, 구사상만으로는 나라를 구할 수가 없소. 세계 각국의 정치, 문화, 경제, 도덕, 교육, 산업이 어떠한지를 연구해보고 내 것이 남만 못하면 좋은 것을 수입하여 우리 것으로 만들어 이 나라와 백성의 살림살이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시대 과제를 아는 영웅의 할 일인 것이요. 한갓 배회사상만으로는 이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구하지 못하오. 그러니 창수와 같이 의기 있는 남자는 마땅히 신지식을 구하여 장래 국가의 큰 일을 하여야 하오. 이같이 말하며 세계 역사, 지지 등 중국에서 발간된 책자와 국한문으로 번역된 것을 갖다주며 읽어보라 권하는 이도 있었다. 아침에 돌을 깨우치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하는 격으로 내 죽을 날이 당할 때까지 글이나 실컷 보리라 하고 손에서 책 놓을 사이 없이 열심히 글을 읽었다. 감리서 직원들이 종종 와서 내가 신서적에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는 매우 좋아하는 빛을 보였다. 신서적을 보고 새로 깨달은 것은 고 선생이 전에 조상께 제사 지내면서 유세차 영역 200몇 회라고 쓴 충문을 읽던 것이나 안 지사가 양학을 한다고 하여 절규한 일이 그리 잘한 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우리는 유학자들에게 배우고 문화와 제도 일체는 세계 각국에서 채택하여 적용하는 것이 국가의 복리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에 청계동에서 오로지 고 선생만을 하나님처럼 숭배하고 있던 때는 나 역시 처구의 청량이 우리의 당연한 천직이라 생각하였다. 이에 반대하는 자는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고 선생은 오직 우리나라에만 한가닥 밝은 맥이 남아있고 세계 각국이 대부분 피발좌임한 오랑캐들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런데 태서신사 한 책만 보아도 그 눈이 움푹 들어가고 코가 우뚝 선 원숭이에서 멀지 않은 오랑캐들은 도리어 나라를 세우고 백성을 다스리는 좋은 복규가 사람답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높은 갓을 쓰고 넓은 요대를 두른 선풍도굴의 우리 탄관오리들은 오히려 그와 같은 오랑캐의 칭호조차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두 번째, 교육. 당시 함께 갇혀있던 자들이 평균 100명 가까이 되었는데 들락날락하는 민사소송 사건 외에는 대다수가 절도, 강도, 위조범, 사기, 살인 등을 저지른 징역수들로 19은 문맹이었다. 내가 문자를 가르쳐 주겠다고 하니 문자를 배워 자기가 뒷날 기나게 쓸 마음보다는 내게 날마다 진수성찬을 얻어먹는 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배우는 채만 하는 자가 많았다. 화계동 기생서방으로 조덕근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창기를 중국에다 팔아넘긴 죄로 10년 징역형을 받았다. 그 자가 대학을 배우다가 인생 8세 개입소학이라는 구절을 소리 높여 크게 읽다가 개입자를 잊어버리고 개아가리 소학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서 기절하여 넘어질 것처럼 웃은 일도 있다. 때는 건약 2년쯤이었다. 황성신문이 창간된 때였다. 어느 날 신문을 보니 나의 사건을 간략히 게재하고 김장수가 들어간 후로는 인천 감옥이 아니라 학교라고 쓴 기사를 보았다. 세 번째, 대서.
이 시대에도 위치에 닿지 않는 원통 억울한 송사가 많았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자를 위해 말을 자세히 들어보고서 소장을 지어주면 간혹 소송에서 이길 적도 있었다. 갇혀있는 사람 중에는 감옥 바깥에 소식을 보내 대서 비용을 써가면서도 곤란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그러나 내가 대사하면 서로 상의해서 인지만 사다가 써보내면 되니 편하기도 하고 또 비용 한 푼 없이 성심껏 소장을 지어주는 탓에 김장수가 쓴 소장은 거의 다 승소한다고 와전이 되어 옥내에서는 물론이고 심지어 관리의 대서까지도 한 일이 있다. 대서뿐 아니라 백성을 어려움에 빠뜨리고 돈을 강제로 빼앗는 사건이 있으면 상급 관리에게 공개하여 파면시킨 일도 있었다. 그러므로 간수들이 나를 꺼려 죄수들을 함부로 학대하지 못하였다. 네 번째, 성악. 나는 시골에서 나고 자랐으나 농군들의 김매는 소리나 목동 갈가보다 소리 한마디 불러본 적이 없었고 기껏 한다고 해야 시나 풍어를 읊조린 적밖에 없었다. 그 당시 감옥 규칙이 낮잠은 허락하는 대신 밤중에는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밤새도록 죄수들에게 소리나 옛 이야기를 시키곤 하였는데 이유는 야간에 잠을 재우면 잠든 틈을 타서 도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물론 내게는 그런 규칙을 시행하지 않았으나 보통 다들 그렇게 하니까 나도 자연히 밤에 오래 놀다가 잠자리에 들곤 하였다. 덕분에 시조나 타령이나 남이 잘하는 것을 자주 들어 소리의 운치를 알게 되었다. 조덕근에게 온갖 시조와 여창지름, 남창지름, 적벽가, 가세 타령, 개구리 타령 등을 배워서 죄수들과 같이 소리를 하며 지냈다. 하루는 아침에 황성신문을 읽어보니 경성, 대구, 평양, 인천에서 아무날 강도 누구누구, 살인 누구누구 등과 함께 인천에 있는 살인 강도 김창수를 교수형에 처한다는 기사가 나와 있었다. 누구나 그런 기사를 본 다음에는 일부러라도 태연자약한 태도를 가지려고 하겠지만 어찌된 일인지 내 마음은 조금 더 경동되지 않았다. 교수대에 오를 시간이 반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음악과 독서와 사람 만나는 일을 평상시처럼 하였다. 그것은 고 선생 말씀 중에 박태보의 보습, 당근질 일화가 있었는데 그는 보습으로 당근질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굴하지 않고 오히려 이 새가 식었으니 다시 달구어 오너라 고 했다고 한다. 그 일화와 더불어 사막사에 관한 이야기를 힘있게 들었는데 그 효용으로 안다. 그 신문이 배포된 후로 감리서가 술렁술렁하고 인천항 사람들의 산 조문이 옥문에 답지하였다. 오는 사람들이 나를 면대하여 마지막으로 보러 왔소 하고는 모두 눈물을 흘렸다. 나는 도리어 그 사람들을 위로하여 보내고 대학을 외우곤 하였다. 그러나 다시 아무 날이가 오셨소, 아무 영감께서 오셨소 하며 나를 마지막으로 보고자 하는 면회자들이 줄을 이었다. 통지를 받고 나가보면 그 사람들도 역시 우리는 김석사가 살아나와서 상면할 줄 알았소. 그런데 이것이 웬일이요? 하고서 눈물을 비오듯 흘렸다. 그런데 어머님은 음식을 손수 들여 넣어 주시면서도 평상시와 조금도 다름이 없으셨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게 한 것이다. 인천옥에서는 사형수 집행을 늘상 오후에 끌고 나가서 우악동에서 교살하던 터이므로 아침밥 점심밥도 잘 먹고 죽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준비할 마음도 없이 그냥 있었지만 동료 죄수들의 마음 아파하는 모습은 차마 보기 싫었다. 내게 음식을 얻어먹던 도둑 죄수들과 내게 글을 배우던 감옥 제자들 그리고 내게 소송에 대한 지도를 받던 여러 죄수들이 얼마나 애통해하며 울던지 과연 제 부모 죽을 때에도 그렇게 애통해하였을지 의문이었다. 이윽고 교수대로 끌려나갈 시간이 되었다. 그때까지 나는 성현의 말씀에 마음을 가라앉혔다가 성현과 동행할 생각으로 대학만 읽고 앉아 있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이 그럭저럭 저녁밥을 먹었다. 옆 사람들이 창수는 특수죄인이니 야간 집행을 하려는가 보다 하였다. 저녁 무렵이 되어서 여러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나더니 옥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옳지, 지금이 그때로군 하고 앉아있는데
내 얼굴을 보는 동료 죄수들은 마치 자기가 죽으러 가는 듯 벌벌 떨었다. 한쪽 문을 열기도 전에 감옥들에서 김장수 어느 방에 있소? 하는 소리가 들렸다. 내 대답은 듣는지 마는지 아이고 이제 김장수는 살았소. 아이고 우리 감리 영감과 감리서 전 직원과 각 청사 직원이 아침부터 지금까지 밥 한 술 먹지 못하고 장수를 어찌 참아 우리 손으로 죽인단 말이냐 하고 서로 말없이 얼굴만 물끄러미 바라보며 한탄하였소. 그랬더니 지금 대군주 고종 폐하께 없어 집무실에서 전화로 감리 영감을 불러 계시었고 감리 영감은 김장수의 사형을 정지하라는 친칙을 받잡고 밤중에라도 감옥에 내려가 장수에게 알려주라는 분부를 내리셨소. 오늘 하루 얼마나 상심하셨소? 하는 것이었다. 그때 관종 수석이 어떠했었는지는 모르나 내 요량으로는 이재정이 그 공문을 받고 상부, 즉 법부에 전화로 교섭한 것 같았다. 그러나 그 후에 대청에서 나오는 소식을 들으면 사형은 형식적으로라도 임금의 재가를 받아 집행하는 법이므로 법무 대신이 사형수 한 사람 한 사람의 신문서를 가지고 조회에 들어가서 상감의 칭감을 거친다고 한다. 그런데 그때 입시하였던 승지 중 한 사람이 각 죄수의 공권을 뒤적이며 보던 중 국모보수 넉자가 눈에 띄므로 이상하게 여기고 이미 재가 수속을 끝낸 안건을 다시 꺼내 임금께 보여드렸다. 그 내용을 보신 대군주께서는 즉시 어전회의를 여셨고 의결한 결과 국제관계와 관련된 일이니 아직 생명이나 살리고 보자 하여 전화로 친칙하셨다 한다. 여하튼 대군주께서 친히 전화하신 것만은 사실이었다.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은 그때 경성부 안에는 이미 전화가 가설된 지 오래였으나 경성 외의 지역에 장거리 전화가 설치된 것은 인천이 처음이었다는 사실이다. 인천까지의 전화 가설 공사가 완공된 지 3일째 되는 병신년 1896년 8월 26일의 일이었다. 만에 하나 그때까지 전화 준공이 못 되었다면 바로 사형이 집행되었을 거라고들 하였다. 감리서에서 내려온 주사는 이런 말을 했다. 우리 관리들 뿐 아니라 오늘 전 항구의 객주 32명이 긴급회의를 하고 통지문을 돌리는 것을 보았는데 항구 안에 있는 집집마다 몇 사람씩이든지 되는 대로 우각현의 김장수의 교수형을 구경과대 각 사람이 엽전 한 양씩 준비하여 가지고 오라 하였소.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오면 거기서 모인 돈으로 한 사람의 몸값을 쳐주되 부족한 액수는 32객주가 담당하고 김장수를 살리자고까지 하였소. 그러나 지금은 천행으로 살았고 아마 며칠이 못되어 궐레에서 은명히 계실 터이니 아무 염려 마시고 계시오. 눈소리가 내리다가 갑자기 봄바람이 부는 듯하였다. 밤에 옥문 열리는 소리를 듣고 벌벌 떨던 동료 죄수들은 이 소식을 듣고서 너무 좋아서 죽을 지경인 모양이었다. 싱콜 방맹이로 착고 등을 두들기며 온갖 노래를 다 부르고 푸른 바지저고리 차림으로 춤도 추고 우스운 짓도 하며 하룻밤을 지내는 양이 마치 청이 배우들의 연극장과 같았다. 동료 죄수들은 나를 보고 참말 이인이라며 경탄하였다. 사형을 당할 날인데도 평소와 똑같이 말하고 밥 먹고 행동하였으니 이는 빛이 성견지명이 있어 자기가 죽지 않을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이라고들 하였다. 관리들 중에서도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많았다. 어머님은 그날 밤에야 비로소 그 일을 알게 되셨는데 감리가 대군주의 친전을 받고서 어머님께 알려드렸던 것이다. 이 일로 인해 누구보다도 어머님이 당신 아들을 이인이라 생각하게 되셨다. 배를 타고 강화 갑곳 각구 지목을 지나오면서 강물에 같이 빠져 죽자고 하셨을 때 내가 결코 죽지 않을 거라 했던 일을 기억하시고 내 아들은 미리 자기가 죽지 않을 줄을 알았다고 확신하셨던 모양이다. 어머님뿐 아니라 내외분이 다 그런 신념을 갖게 되셨다. 대군주의 친칙으로 김장수의 사형이 정지되었다는 소문이 전파되니 전날 나를 만나러 와서 연결을 고하던 사람들로부터 치하 면회하러 오는 사람이 옥문에 줄을 이었다. 나는 아예 옥문 안에 자리를 하고 앉아서 며칠 동안 손님 응접을 하였다. 사형 정지 이전에는 순전히 나의 젊은 의기를 애서하게 여기고
뜨겁게 동정하던 사람들이 나를 찾아왔었지만 이번에는 내가 머지않아 대군주의 소명을 입어 영귀하게 될 줄 알고 그때 세도를 얻으면 다른 수가 생기리라 생각하고 와서 아부하는 사람도 있었다. 관리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고 인천 학내 인사들 가운데서도 그런 빛이 보였다. 파옥 간수중 우두머리격은 최덕만은 강화읍내 김우의 집에 계집종으로 있던 여자의 서방이었다. 아내가 죽은 다음 인천으로 와서 경무청 사령으로 단연간 봉직하였으므로 사령들의 두목이 되었다. 그 최덕만이 강화에 가서 자기 옛 상전이었던 김우후에게 내 이야기를 하였던 듯하다. 하루는 감리서 주사가 의복 한 벌을 가지고 와서 주며 말하기를 강화에서 온 김주경이란 사람이 이 의복을 지어다가 감리사또에게 드리고 김장수에게 분부하여 입도록 하여 달라는 청원을 하였으니 이 의복을 입고 김주경이란 친구가 면회하거든 보시오 하였다. 주사가 가고 나서 얼마 후에 김주경이란 사람이 찾아왔다. 나이는 40 가까이 되어 보이고 면목이 단단해 보였는데 만나서 별 말은 없었고 고생이나 잘하시오 나는 김주경이요 하고는 물러갔다. 어머님이 저녁법을 가지고 오셔서 말씀하셨다. 아까 강화 계신 김우라는 양반이 내 아버지와 나를 찾아오셨었다. 우리를 보시고 우선은 내 의복만 자기 집에서 지어왔다면서 우리 양주 의복하라고 옷감을 끊어주시고 또 돈 200냥을 주시면서 필요한 데 쓰라고 하셨다. 그리고는 즉시 가시면서 열흘 후에 다시 찾겠다고 하셨다. 내가 보니 어떻더냐. 밖에서 듣기에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더라. 사람을 한 번 보고 어찌 잘 알 수 있을까마는 그 사람의 하는 일은 감사하다고 모자간에 이야기를 하였다. 최덕만에게 김주경의 내력과 인격을 자세히 물어보았다. 김주경의 자는 경득이니 원래 강화 관하의 서리배였고 병인 양료 이후 운연히 강화도에 3,000명의 별무사를 양성하고 섬 주위에 성루를 높이 쌓고 진무영을 세우던 때 김주영이 포량 고지기의 일을 맡았다. 사람됨이 어렸을 때부터 호방하여 초립둥이 때부터 독선을 아니하고 도박을 일삼아 하였다. 부모가 김주경을 징계하기 위해 곳간에 감금하였는데 곳간에 들어가면서 투전 한 목을 가지고 들어가 갇혀있는 동안에도 투전의 묘법을 연구하였다. 나와서 서울로 올라가 투전을 몇만 목이나 만들었는데 자기만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 강화로 가지고 가서 팔았다. 강화는 섬이라서 포구마다 고깃배들이 빽빽히 세워져 있는 곳이다. 김주경은 이 투전을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고 고깃배마다 들어가 팔게 했다. 그리고 자기는 그 고깃배들을 돌아다니며 투전을 하여 돈을 수십만 냥이나 벌었다. 그 돈으로 각 관청의 하급 관속들을 매수하여 전부 자기의 지휘 명령을 받도록 해놓고 원근에서 용기와 지력이 있다는 자는 거의 다 망라하여 자기 식구로 만들어 놓고 어떤 양반이든지 비리만 저지르면 직접 간접으로 혼을 내주었다. 설사 경내에 도적이 나서 포교가 출장 체포를 하여도 먼저 김경득에게 보고해야 했다. 김경득이 잡아가라 하면 잡아가고 내게 두고 가거라 하면 거절을 못하였다고 한다. 당시 강화에 두 사람의 인물이 있었는데 양반 중에서는 이건창이요 상놈 중에서는 김경득이라 했다. 대원군이 김경득의 인격을 자세히 알아보고 포량감의 중임을 맡겼다 한다. 최덕만의 말을 들어보면 김경득은 자기 집에 와서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돌아갔다 한다. 김장수를 살려내어야 할 터인데 지금 정부 대관들은 모두 눈에 구리 녹이 슬어서 돈밖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 불갑은 금력을 사용치 아니하면 쉽게 반명치 못할 것 같다. 내가 집에 가서 가산 전부를 팔아가지고 와서 김장수의 부모님을 모시고 경성에 가서 어느 때까지든 김장수를 석방시키도록 주선을 하겠다. 열흘 남짓 지난 후에 김경득이 과연 왔다. 부모님 중에 한 분만 서울로 동행하자고 하여
어머님이 서울로 가시고 아버님은 인천에 머무르셨다. 김경등은 서울로 가서 당시 법무 대신 한규서를 찾아가 이렇게 말했다. 대감이 책임있게 김장수의 충의를 표창하고 조속히 방면하도록 하여 옳지 않겠소. 폐하께 비밀이 주청이라도 하여 장래에 허다한 충의지사가 생기도록 함이 대감의 직책이 아니겠소. 한규설도 속으로는 그 말에 경복하였다. 그러나 당시 일본 공사였던 하야시 곤스케가 벌써 나의 사건이 국제문제로 화하게 될까 염려하여 각 대신들 중에 이 사건으로 폐하께 아뢰는 자만 있으면 별별 수단을 가리지 않고 위험한 지경으로 떨어뜨릴 흉계를 꾸미고 있었다. 그러니 옳은 일인 줄은 알지만 어떻게 할 방도가 없다고 하였다. 김경득은 사관에서 분기탱천하여 대관들에게 욕을 퍼붓고 나왔다. 어떻든지 공식적으로 소장이나 드리자 하여 제1자 법부에 소지를 올렸다. 그러자 국무의 원수를 갚는다고 한 말의 뜻은 가상하나 사건이 중대하여 여기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고 쓴 제지가 내려왔다. 두 번, 세 번 각 관청에 일일이 소장을 올렸으나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결말이 나지 않았다. 소송에 전려가기를 7, 8개월 동안 김경득의 돈은 바닥이 났다. 그동안 아버님과 어머님이 번갈아 인천과 경성을 오르락내리락 하시다가 마침내 김경득이 소송을 중단하고 돌아와서 내게 편지 한 통을 보냈다. 내용은 보통 미문 편지였고 단율 한 수가 있었다. 조롱을 박차고 나가야 진실로 좋은 새이며 그물을 떨치고 나가야 예사스러운 물고기가 아니리 충은 반드시 효에서 비롯되니 그대여 자식 기다리는 어머니를 생각하소서. 이 시를 읽고서 나는 즉시 김주경에게 그동안 나를 위하여 있는 힘껏 마음을 써준 것은 지극히 감사하나 한때 구차스럽게 사는 것을 위하여 생명보다 중한 광명을 버릴 수 없으니 과히 우려치 말라는 내용으로 화답을 보냈다. 그대로 옥중생활을 계속하며 구서적보다 신학문을 열심으로 공부하였다. 김경득은 그 길로 집에 가서 재산이 다 탕진되고 없음을 보고 새로이 동지를 귀합하였다. 당시 관용선으로 청룡환, 현익호, 해룡환 세 척이 있었는데 그중 한 척을 탈주하여 대항에서 해적질할 준비를 하였다. 그러나 그 모의가 당시 강화군수 아무개에 의해 미리 염탐되어 도주하고 말았다. 도주할 때에 그 군수와 상계하는 도중에서 실컷 두들겨 패주고 블라디보스토크 방면으로 갔다고도 하고 다른 곳에 잠복하였다고도 한다. 그 후 아버님은 경성에서 소송 걸었던 문서 전부를 강화로 가지고 오셔서 이건창에게 가서 보여주고 방책을 물으셨다. 이건창 역시 탄식만 하고 별 방법을 지시하지 못했다. 그때 나와 함께 감옥 안에서 고생했던 사람으로는 장기수로 조덕근이 10년, 양봉구가 3년, 김백석이 10년 등이었고 기타 종신수도 있었다. 이 사람들이 내게 감히 말은 못하였으나 내가 하려는 마음이 없어 그렇지 만일 자기네들을 살리려는 마음만 있으면 자기들을 한 손에 몇 명씩 쥐고 공중에 날아가서라도 좋게 구하여 줄 재주가 있는 것처럼 믿고 있는 듯하였다. 종종 내게 그런 식으로 종려하기도 하였고 잠깐씩 그런 말뜻을 비추었다. 어느 날 조덕근이 나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김서방님이야 언제든지 상감께서 특전을 내리시기만 하면 나가서 귀하게 되시겠지요. 저도 김서방님을 모시고 근 2년이나 고생을 하였습지요. 그렇지만 김서방님만 특전을 입어 나가시는 날이면 간수의 포악이 비할 데 없이 심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찌 10년 기한을 다 채우고 살아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불쌍치도 않습니까? 그동안 가르치심을 받아 국문 한 장 모르던 것이 이제는 국한문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만일 살아 세상에 나간다면 죽을 때까지 보배롭게 쓰겠지만 여기서 죽는다면 공부한 것을 무엇에 쓰겠습니까? 나는 근엄한 태도로 말하였다. 나는 죄수가 아니냐. 피차에 어느 날이고 동시 추록이 안 되면 그 섭섭한 마음이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나. 김서방님이 아직은 우리 더러운 놈들과 함께 계시지만 내일이라도 영광스럽게 감옥을 나가실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니 부디 저를 살려주시면 결조보원하겠습니다. 말의 의미를 확연하지 않게 하였다. 어찌 들으면 내가 대군주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나간 후에 권력으로 자기를 구해달라는
것도 같고 어찌 들으면 내가 나가기 전에 실력 행사로 자기를 구해달라는 말로도 들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부터는 부지부식간에 내 마음이 요동을 쳤다. 나를 무한정 놓아주지 않는데도 옥에서 죽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 당초에 내가 외놈을 죽인 것이 우리 국법에 범죄 행위로 인정된 것은 아니었다. 외놈을 죽이고 내가 죽어도 한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은 내 힘이 부족해서였다. 왜 놈에게 죽든지 충의를 몰라주는 조선 관리들에게 죄인으로 몰려 죽든지 한이 없다고 결심했던 것이다. 지금 대군주가 나를 죽일 놈이 아니라고 인정하신 것은 윤 8월 26일 전칙한 사형 정지의 일로 좋게 증명할 수 있다. 또한 이때 이후 감리서로부터 경성 각 관하에 소송하여 받아낸 제지들만 보아도 나를 죄인이라고 지시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김경득이 그같이 자기 전 재산을 탕진해가며 내 한 목숨 살리려 했던 것도 그렇고 인천항에 사는 사람들 중 한 사람도 내가 옥중에서 죽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없음은 삼척종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나를 죽이려 애쓰는 놈은 왜그들 뿐인데 내가 그놈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옥에서 죽는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겠는가. 나는 심사숙고하다가 타로 가기로 결심하였다. 다음날 조도건을 보고 비밀이 물었다. 조사방이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한다면 살려줄 도리를 연구하여 보겠네. 조도건을 마음 깊이 감동하고 또 감동하여 무엇이나 하라는 대로 복종하겠다고 했다. 나는 그에게 자기 집에서 밥 가지고 오는 하인편에 편지를 보내 돈 200냥만 가져다가 은밀히 몸에 감춰두라고 하였다. 그랬더니 조도건의 집에서는 그날로 당장 백동전 200냥을 감옥으로 가져왔다. 그때 감옥에 있던 죄수들 중 가장 세력이 컸던 자는 징역 만기가 다 되어 가던 자로 감옥에서는 그에게 죄수 감시를 시키고 있던 터였다. 강화 출신으로 환숙룡이란 자였는데 절도죄로 3년을 다 살고 추록일이 15일 남아있었다. 황가가 옥중에서 여러가지 일을 맡아 하였다. 황가가 남색으로 좋아 지내는 김백석은 나이 17, 8세의 절도 재범으로 10년형을 받은 지 채 몇 달이 못 되는 자였다. 조덕근에게 은밀히 부탁하여 김백석으로 하여금 황가를 보고 애원하여 살려달라고 조르게 하였다. 황가가 백석에 대한 애정에 못 이겨 살릴 방도를 물으면 황가더러 창수 김서방이 도우면 살 도리가 없지 않다고 조르게 하였다. 하루는 황가가 백석의 애원대로 비밀이 나를 찾아왔다. 그동안 지내던 더러운 정을 못 이겼음인지 나를 보고 백석이를 살려달라고 간청했다. 나는 황가를 엄히 꾸짖었다. 내가 추록할 기한도 멀지 않았으니 사회에 나가서 좋은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벌써 추록당하기 전에 범죄할 생각이나 하느냐. 백석이는 어린 것이 중한 형벌을 받았으므로 나도 불쌍히 여기지 않음이 아니나 피차 죄수 처지로 무슨 도리가 있겠느냐. 황가는 송연해져서 물러갔다. 다시 조덕군으로 하여금 백석을 시켜 제차 3차 김서방에게서 백석이를 살려주마는 허락을 받아내라고 부추겼다. 다음날 황가는 눈물을 흘리면서 내게 찾아와 말하였다. 제가 백석의 징역을 대신이라도 지겠습니다. 김서방님은 하지 않으셔서 그렇지 능히 못할 일이 없으시니 백석이를 살려만 주신다면 죽을 때라도 사양치 않겠습니다. 나는 다시 황가를 믿지 못하겠다는 태도로 말했다. 내가 백석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나 너는 단지 더러운 정으로 백석이를 살렸으면 하는 생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마음이 과연 내가 백석에게 대하여 가지는 마음과 같을지 의문이다. 나는 그 어린 것이 필경 옥중 귀신이 될 것을 불쌍히 생각하고 있거니와 설사 내가 백석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려주마고 허락하고 수속을 시작한다 하여도 내가 그 일을 순검청에 고발하여 나를 망신시키지는 않을까 걱정이다. 내가 나와 함께 근 2년이나 이곳에 있으면서 익히 보았던 바 이순보가 타로가했을 때 감옥 죄수 전부가 불려가 매를 맞았으나 관리들 중 누구 한 사람 내게 대하여 감히 말 한마디 묻는 것을 보았느냐. 만일 내가 백석이를 살리려다가 실패하여 잠잠치 못한 모습만 드러나게 되면 오늘까지 관리들의 경애를 받아왔던 것이 다 헛일이 되지 않겠는가. 또 백석이를 살리려다가 도리어 죽이는 결과만 나을 터이니 살고자 하는 백석이보다 살리려는 내 마음을 믿을 수 없다. 황가는 별별 맹세를 다하였다.
그리고 그는 내가 같이 나가지는 않고 자기들만 옥문 밖으로 나가게 해줄 도량이 있는 줄 알았다. 황가에게 절대 복종하겠노라는 서약을 받고서야 비로소 쾌히 승낙하였다. 조덕근, 양봉구, 황순용, 김백석은 다 내가 자기네들을 옥문 밖으로 나가게 해줄 줄 믿었다. 그러나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감히 묻지도 못하고 있었다. 자기들 생각에 나는 결코 도주하지 않을 줄 믿고 자기들만 내보내주고 나는 의연히 감옥에 있을 줄 믿었던 모양이다. 황가가 우리가 가려는 노잣돈이 있어야지요 했을 때도 조덕근이 돈을 가지고 있었지 내게는 한 푼의 돈도 없었다. 무술년 1898년 23세 3월 초 아흐렛날 오후에 아버님을 옥문 밖으로 오시라 해서 대장장이에게 한작일이 삼능장 하나를 만들어 달라 해서 새 옷 속에 싸들여 달라고 부탁드렸다. 아버님도 무슨 일을 꾸미는지 짐작하시고 즉시 삼능형으로 만든 쇠창 하나를 의복 속에 넣어주셨다. 받아서 품속에 감추었으나 조독근 등은 알지 못하였다. 어머님께서 저녁밥을 가지고 오셨을 때 나는 오늘 밤 감옥에서 나가오니 아무 때나 찾을 때를 기다리시고 부모님 두 분은 오늘 저녁으로 배를 타시고 고향으로 가십시오 하고 말씀드렸다. 어머님은 내가 나오겠니? 그럼 우리 둘이는 떠나마 하시고 작별을 하셨다. 그날 오후에 간수를 불러 돈 150냥을 주고 내가 오늘은 죄수에게 한턱을 낼 것이니 쌀과 고기와 모주 한 똥을 사오라고 부탁하였다. 전에도 종종 그리하였으므로 별로 이상해 보일 것이 없었다. 그대가 오늘 밤 당번이니 50전어치 아편을 사가지고 밤에 실컷 먹으라 하였다. 매일 밤 간수 한 사람씩 감옥방에서 밤을 보내는 것이 규칙이었다. 그자는 아편쟁이였고 성품과 행동이 불량하여 죄수들에게 특별히 미움을 받는 자였다. 석식에 50여 명의 징역수와 30여 명의 잡범들까지 줄였던 창제에 고깃국과 모주를 실컷 먹였다. 흥이 오를 즈음 나는 간수에게 도적 죄수관에 가서 소리나 시켜 듣자고 청하였다. 간수는 생색이나 내는 듯이 말하였다. 김서방님 듣게 너희들 장기대로 노래를 불러라. 명령이 내리자 죄수들이 노래하느라고 야단들이었다. 간수는 자기 방에서 아편을 실컷 피우고 정신이 흐릿하여 까무러져 있었다. 나는 도적방에서 잡범방으로, 잡범방에서 도적방으로 죄수들 사이로 왔다 갔다 하다가 틈을 타서 마루 속에 들어가 깔아놓은 벽돌을 창끝으로 들추고 땅속을 파서 감옥 밖으로 나섰다. 감옥담을 넘을 줄 사다리를 메어놓고 나니 문득 딴 생각이 들었다. 조독근 등을 데려가려다가 무슨 일이 날지 모르니 이 길로 곧 가버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 자들은 결코 나의 동지가 아니다. 기필코 건져내서 무엇하리.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다. 그렇지 않다. 사람이 현인군자에게 죄인이 되어도 하늘을 이고 땅을 밟고 부끄러운 마음 견디기 어렵거든. 하물며 저와 같이 더러운 죄인의 죄인이 되고서야 죽을 때까지 그 부끄러움을 어찌 견디랴. 마침내 두 번째 생각이 이기고 말았다. 나오던 구멍으로 다시 들어가서 천년스럽게 내 자리에 앉아서 눈짓으로 4명을 하나씩 다 내보내고 5번째로 내가 나갔다. 나가서 보니 먼저 내보낸 4명이 옥담 밑에 앉아 벌벌 떨기만 하고 감히 담을 넘지 못하고 있었다. 내가 한 명씩 담 바깥으로 다 내보내고 마지막으로 담을 넘으려 할 때 먼저 나간 자들이 감리원과 옥을 통합하여 용동마루를 송판으로 둘러막은 데를 넘느라고 요란한 소리를 내고 말았다. 밤중에 요란한 소리가 나니 경무청과 순검청에서는 그 즉시 호각을 불어 비상소집을 하는 모양이었다. 옥문 밖에서는 벌써 그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아직 담 밑에 서 있었다. 내가 만일 감옥 방 안에 있었다면 아무 관계가 없었겠지만 이미 담 밑까지 나온 후였으므로 급히 탈주하는 것이 상책이었다. 남을 넘겨주기는 쉬웠으나 혼자서 한 길 반이 넘는 담을 넘기란 극히 곤란한 일이었다. 시기가 급하지 않으면 줄 사다리로라도 넘어볼 터이나 문밖에서는 벌써 옥문 여는 소리가 나고 감방에 있던 죄수들도 떠들기 시작했으므로 그럴 겨를이 없었다. 옆에서 약 한 길쯤 되는 몽둥이를 가져와 몸을 솟구쳐 담 꼭대기를 손으로 잡고 내리뛰었다. 그때는 최후 결심을 한 때였으므로 누구든지 내 갈 길을 방해하는 자가 있으면 결단을 내버릴 마음으로 쇠창을 손에 들고
정문인 산문으로 바로 나갔다. 산문을 지키던 파수 순검도 비상소집에 갔는지 인적이 없었다.